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지난 1년 이상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많은 백성들이, 주의 백성들과 세상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때에 주께서 또 서부 야영회를 주관하시고 또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강사들이 또 여러가지 귀한 메시지를 준비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준원 박사님을 보내사 저희들에게 또 주의 성전인 이 몸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면역력에 관한 메시지를 주고자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메시지를 저희들이 듣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실천하여서 강한 면역력을 얻어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주의 백성들이 건강을 잘 지켜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특별히 이 서부 야영회에 많은 강사들이 여러가지 메시지를 준비할 때 주의 성령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더하사 참으로 이 마지막 때 꼭 필요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그 귀한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의 오시는 발자취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 서부 야영회를 주관하는 나성교회 여러 임원들 위해 같이 하사 그들의 노고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에 감사하고 저희들이 매번 주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꼭 생활 속에서 실천이 될 수 있게끔 저희들에게 격려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이준원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강의인데요. 두뇌와 소화기관의 대화, 그리고 그 소통을 통한 면역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속에 있는 소우주의 신묘막측함을 함께 체험하는 여행을 떠나시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소화기관의 그 대장에서 음식이 정체되지 않고 썩지 않는 그 플로우의 길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여러분, 먼저 나는 누구일까요? 하는 질문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사막, 북극, 남극, 아마존 등 세계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둘째, 나는 인간의 유전인자와 37%가 일치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는 사람에게 해로운 것보다 이로운 점이 더 많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바로 인체에 살고 있는 박테리아입니다. 이 박테리아의 그 미생물 생태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신묘막측한 두뇌와 또 소화기관의 대화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박테리아는 세 부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유익균, 그리고 두 번째, 기회균, 그리고 세 번째, 병균인데요. 유익균은 항상 사람의 신체의 그 이웃의 입장으로서 상부상조하는, 또 공생하는 그러한 유익이 되는 혜택을 주는 그러한 박테리아들을 유익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회균이 있는데요. 기회균은 원래는 사실은 우리에게 해로운 균인데 평상시에는 아무 힘을 쓰지 못하다가 신체의 면역력이 약해지면은 활성화되어서 몸을 괴롭히는 균을, 기생균을 기회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병균이 있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병을 일으키는 박테리아인 것이죠. 그렇지만은 우리 몸속의 대부분의 박테리아는 유익균일까요? 기회균일까요? 아니면 병균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우리 몸속의 대부분의 그 박테리아는 유익균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박테리아는 우리 몸속의 소우주를 이루고, 그리고 우리의 몸속에 있는 인간 세포보다 훨씬 더 그 숫자가 많고, 결국은 상부상조하는 그러한 그 공생을 통해서 인간과 함께 이제까지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박테리아를 일반적으로 friendly bacteria,
그리고 unfriendly bacteria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friendly bacteria는 결국 유익균이고요. unfriendly bacteria를 병균으로 구별을 하는데요. 이 유익균을 우리가 probiotic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bio라는 것은 생명이라는 뜻이죠. 혹은 생물이라는 뜻인데요. 우리에게 생명의 그 에너지를 주는 그러한 다양한 역할들을 하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사실은 먹지 않으면, 그리고 먹는 음식을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최전방에서 우리의 몸을 잘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몸에 에너지 공급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유익균의 역할입니다. 근데 유익균이 하는 그 첫 번째 기능이 그 장의 점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점막이 파괴가 되면 병균이 침입하기가 굉장히 쉬워지는데, 우리 몸속의 유익균은 몸에 병을 일으키는 병균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보호장치를 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도 생산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지방질을 소화시킬 때 활용하는 담즙이 있는데, 그 담즙을 분해하고 또 잘 대사해서 배설을 할 수 있도록 소화시키는 그러한 역할도 유익균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유익균이 잘 살 수 있도록 우리 장 속에 그 산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pH를 산도라고 하는데, 그 pH를 낮춤으로써 다른 유산균들이, 유익균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상부상조하는 그 유익균의 모습을 봤을 때, 이것은 정말 서로 경쟁해서 이기는 자가 살아남는 구도가 아니라 상부상조하고 서로 돕는 구도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내용은 우리 소화기관에서 활성화되는 면역력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면역체에는 림프절이나 림프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혈액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 몸속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면역체는 장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장을 제2의 두뇌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장이 하는 일이 두뇌와 같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소화를 시키면서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산균이 활성화되는 가장 중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가 바로 짧은 사슬 지방산이라는 것인데요. 유산균은 짧은 사슬 지방산을 먹고 살고, 또 짧은 사슬 지방산을 분비하면서 우리 몸에게 다양한 혜택을 준다 하는 것을 이제 기억하시면 유산균의 전반적인 기능을 이해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십니다. 그러면 이 짧은 사슬 지방산이 무엇인가요? 말이 좀 길죠? 영어로도 short chain fatty acid라고 하는데, 지방산이긴 지방산인데 그 사슬이 짧다 해서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 4가지 지방산이 있는데, 첫 번째는 acetate이라는 지방산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지방산은 참 신기해요. 이 지방산 자체가 식욕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병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지방산을 섭취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뷰러레이시라는 그 지방산이 있는데, 장에 에너지를 더해주고, 그리고 그 뷰러레이시라는 물질이 뇌 속으로 흡수가 되면 뇌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항암 작용까지 하는 것이 바로 이 뷰러레이시라는 지방산의 역할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관심이 가는 지방산이죠. 그리고 세 번째 지방산은 프로피오넷이라는 지방산이 있는데, 이것은 식욕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식욕이 지나치면 감소시켜주고, 모자르면 부추겨 세워주는 조절하는 역할. 무조건 억제하거나 무조건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조절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기능을 봤을 때, 이것도 굉장히 신기한 지방산입니다. 그리고 또 이 지방산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은 우리 몸속에 다양한 만성 질환을 일으키는 염증을 감소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항암 작용을 합니다. 프로피오네이트. 아주 신기한 짧은 사슬 지방산입니다. 그리고 젖산,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또 여러분들도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락틱 애시드, 젖산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도 역시 식욕 조절을 하고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기회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기회균은 평상시에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다가 인체의 면역력이 약해지거나 피곤해지거나, 아니면 인체가 암에 걸려 있을 때, 이때가 기회다라고
하고 그 증식을 해서 몸을 파괴시키는 그러한 아주 숨은 강도라고 할까요? 그런 역할을 하는 기회균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회균을 막아주는 것이 바로 젖산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사슬 지방산 어떻게 섭취하면 좋을까? 굉장히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계속 이 강의를 아주 집중해서 몰입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그 통로, 그 소화기관 통로, 장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것은 좀 더 과학적인 그 도면이라서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 장 통로를 제가 위쪽 부분에 이렇게 그 표기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울타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울타리 안에 장점막과 그 다음에 장점막 안에 면역체가 살고 있는 것을 표시를 해놨는데요. 장 통로는 쉽게 얘기하면 음식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이제 소화가 된 다음에 배설될 변이 지나가는 길을 그 장 통로라고, 빈 공간이라고 여러분들이 연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음식이 통과될 때, 또 배설물이 통과될 때 버려질 것과 흡수될 것을 구분하는 것이 바로 그 울타리 세포의 역할인데 장점막에 있습니다. 근데 그 장점막 그 너머에 보면 면역체들이 살고 있는데요. 이 면역체들이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울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울타리라는 그 개념을 제가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 몸이 엄청난 그 질서를 이룬다는 것을 여러분들 그 이 울타리만 봐도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사람은 제일 먼저 무엇으로부터 시작했습니까? 수정체로 시작했죠. 그리고 수정체가 세포 분열을 통해서 여러 개의 세포로 증식을 하고 지금은 엄청나게 많은 그 숫자의 그 세포로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데요. 우리의 몸의 어느 부분에 그 세포들이 덩어리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는 세포의 그 유전인자의 발현이 달라집니다. 유전인자가 나타나는 모습이 달라지죠. 그래서 그 같은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는 세포가 뇌를 이루는 세포들이라면 그것은 뇌의 기능을 하는 유전인자가 활성화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심장 위에 있는 세포들은 심장 기능을 할 수 있는 유전인자가 활성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 장기마다 똑같은 유전인자를 갖고 있지만 활성화되는 현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제각기 다른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모든 세포들은 똑같은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엄청난 그 설계적 질서인데요. 그렇게 설계된 상황에서 그 다른 조직으로 특성화가 된다고 하죠. 다른 조직으로 특별한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 특성화가 되는데 이것을 이제 구별됐다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특성화가 된 그 기관들이 서로 소통을 하면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인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뇌가 지시하면 다른 기관들은 뇌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려고 창조가 되어 있고요. 움직일 수 있도록 고안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기관이 또 뇌에게 그 기별을 줍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들이 뇌에게 신호를 보내면 또 뇌가 그 신호를 알아보고 다른 지시를 해야 되겠다 하면은 또 다른 지시를 하는 그러한 그 밀접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 온몸의 그 현상인데요. 온몸에서 이루어지는 소통 중에서 가장 소통이 밀접하게 이루어져 있고 거의 두 번째 뇌의 역할을 한다고 할 정도로 그 영향력이 큰 것이 소화기관이 하는 그 기별입니다. 그래서 뇌가 아무리 지시를 해도 소화기관에서 그 문제를 일으키면 뇌가 지시를 바꾸어 놓을 정도로 그 소화기관에서 보내는 그 기별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럴 정도로 두뇌와 소화기관은 아주 밀접한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잘 보면서 소화기관과 두뇌의 그 소통을 잘 살펴보면서 정말 엄청난 그 깨달음이 많아졌는데요. 일단은 정말 신묘막측하게 질서정연하게 창조되었다 하는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창조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각 기관마다 그 기능이 구별되고 특성화가 돼서 소통을 한다는 것인데 이 질서와 구별과 소통을 통틀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경적으로는 거룩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구별되어서 창조된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각 기능의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고 우리의 몸을 만드신 이를 기억하고 경배하고 그분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우리가 행복한 길이다 하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통로와 장점막의 그 면역체를 좀 더 자세한 그 도면을 보시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소통하는 구별되었는데 서로 소통하는 상태를 우리가 거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소통이 없는 구별됨을 유별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바깥과 소통하지 않으면서 그냥 끼리끼리만 모여 있어서 그 구별된 그 상황이라면 이것을 유별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우리가 세상과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과 구별은 되어 있지만 또 역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하는 소화기관의 구조를 제가 보면서 또 기능을 보면서 그 영적인 깨달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통이 굉장히 좋기는 한데 분별이 없고 구별이 없는 소통은 혼란과 혼돈과 질병을 일으킨다 하는 그 신체적인 그리고 영적인 깨달음을 함께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하는 구별은 거룩함이고 소통이 없는 구별은 유별남이고 구별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통만 한다면 혼돈 그리고 질병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말로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소화기관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연상해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음식물이 지나가고 있는데 음식물이 그냥 전혀 구별 없이 그냥 막 흡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게 되면은 그 상태가 혼란이 오고 질병이 생기겠죠. 그래서 질병이 생기지 않도록 차단을 하고 구별되게 흡수하고 또 배설할 것은 배설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화기관을 통해서 깨우칠 수 있는 거룩함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소화기관은 끊임없이 그 장 통로로 통로로 움직이는 음식물과 계속 소통을 이루고요. 그 다음에 다른 장기와 소통을 하고 특별히 두뇌와 소통하는 그러한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소화기관은 소화기관이 하는 일만 하고 전혀 소통이 없다면 또 질병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별나지 않은 모습이고 거룩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리학을 잘 살펴보아도 영적인 깨우침이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제게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신의 기관으로 구별된 뇌와 소화기관으로 구별된 장이 어떻게 밀접한 대화를 이루고 그리고 질병에 영향을 주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좀 복잡한 그림이 있는데요. 쉽게 설명을 하자면 뇌와 소화기관의 면역체가 아주 밀접한 대화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대화를 통해서 다양한 질병을 예방할 수도 있고 또 이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러한 다양한 그 질병이 우리 몸속에서 악화될 수 있다 하는 것인데요. 그 오른쪽의 화면을 보면은 그 뇌와 소화기관의 면역체가 소통이 잘 되지 않으면 통증이 악화되고 자폐증이 생길 수 있고 다발성 경화증이 생길 수 있고 심혈관 질환이 악화되며 비만증을 일으킬 수 있고 우울증과 불안감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한마디로 잘 정리를 하면 그 소화기관에서 박테리아가 살고 있는데 그 박테리아가 어떠한 모습의 박테리아가 어떠한 종류의 박테리아가 사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예방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 이 박테리아가 분비하는 물질이 염증을 악화시키기도 하고 염증을 완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모든 그 질병들이 염증 때문에 생기는 그 경향이 있는데요. 먼저 예를 들면 그 다발성 경화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발성 경화증은 자가 면역의 일종인데 우리 몸속의 면역체가 스스로를 공격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신경계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신경계에 특별히 전깃줄과 같은 그 두뇌세포의 구조를 공격하는데 우리 몸속에 있는 박테리아의 그 구성이 유익균보다는 그 병균이 더 많이 생겼을 때 염증을 일으키는 그 병균이 더 많이 있을 때 자가면역증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염증만 제거를 해야 되는데 신경계를 그 스스로 공격하는 신경계인 그 자신을 공격하는 그러한 자가면역증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유익균과 병균의 균형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심장혈관 질환은 어떻게 악화가 될까요? 심장혈관 질환은 실제적으로 혈전이 생겨서 심장을 먹여 살리는 혈관이 막혔을 때 그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심장 마비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게 되면 뇌졸중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박테리아 균형이 깨졌을 때 혈전이 생길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것도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몸속에 있는 박테리아의 구성에 따라서 식욕이 제대로 억제되지 않기 때문에, 식욕이 조절되지 않기 때문에 비만증이 생기고, 그리고 굉장히 신기한 것은 우리 몸속의 박테리아의 구성이 또 우울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차차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울증과 또 불안감도 증가한다는 것을 그 박테리아를, 장 속에 있는 박테리아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제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속이 안 좋으면 그냥 안 좋기 때문에 여기저기 아픈 것 같은 그러한 그 느낌이 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몸속의 그 장에 그 박테리아가 행복하지 않으면, 박테리아의 생태계가 무너지면 우리 몸이 유지할 수 있는 그 건강도 무너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이제 박테리아가 살고 있는 모습을 보시는데, 이것은 병균의 모습입니다. 여기 장이 있고, 그 다음에 병을 일으키는, 염증을 일으키는 박테리아가 있는데, 이렇게 박테리아의 숫자가 많아지고 또 병균을 일으키는 그 박테리아를 차단하지 못했을 때 항생제를 써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항생제를 지나치게 많이 쓰게 되면은 병을 일으키는 박테리아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유익균도 죽이게 되기 때문에 항생제 때문에 생기는 박테리아의 불균형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그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장을 깨끗하게 세척한다고 관장하는 그 관장요법이 과거에는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요. 요즘에도 관장요법이 간혹 가다가 쓰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관장요법을 잘못하다 보면 유익균까지 완전히 그 세척하는 그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관장을 함부로 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관장요법을 과거에는 에네마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하이드로테라피, 수치료라고 합니다. 그 액체를 집어넣어서 장 속에 있는 찌꺼기들을 싹 관장으로 이렇게 그 배설하도록 하는 인위적인 방법인데, 이러한 방법이 사실은 장의 건강에 그렇게 꼭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찌꺼기를 제거한다고는 하지만 유익균까지 완전히 제거를 하게 되면 유익균의 균형이 무너져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다양한 질병들을 유발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이미 그러한 질병들이 있다면 악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시작된 것인데 변이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도 변이식을 하는 분들이 간혹가다 계시는데, 사실은 이것은 그 과학적인 기전은 있지만 사실 그렇게 달갑지 않고 또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그러한 그 요법인데요. 이것은 건강한 사람의 그 변을 정화시켜서 건강하지 않은 사람의 장으로 이식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조금 이렇게 그 설득력이 없는, 기전은 있지만 사람들에게 설득하기가 좀 힘든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프로바이오틱, 유익균을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정제죠. 캡슐로 그냥 먹으면 되지 않냐. 그래서 이 캡슐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시중에 여러분들이 유산균이 10 빌리언, 100억 개가 있는 캡슐을 여러분들이 하루에 하나씩 드시면 유산균이 잘 채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많은 그 캡슐은 위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근데 위를 통과할 때 그 캡슐의 그 포장이 분해가 되면서 유산균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00억 개가 들어있다고 해서 그 유산균이 100% 활성화되는지 안 되는지 사실은 알 수가 없지만, 어떠한 그 포장이 잘 돼 있는 그 캡슐들은 위를 통과할 때 크게 파괴되지 않으면서 그 장에 유산균을 보급하는 그러한 캡슐도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한번 살펴보시고 또 한번 드셔보시면 소화 기능이 훨씬 더 편안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 학술적인 그 논문은 캡슐로 섭취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캡슐로 섭취하는 유산균과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그 프리바이오틱이 또 유산균을 증가시키는데
그 두 가지를 비교한 그러한 그 연구 자료들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결국은 캡슐로 드시는 유산균보다 음식을 통해서 유산균을 먹여 살리는 프리바이오틱을 섭취하는 것이 훨씬 좋다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그 음식을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좋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프로바이오틱이라는 그 캡슐이 나와 있는데요. 프로바이오틱 캡슐에 여러분들이 엄청난 그 재정을 투자하시지 마시고 프로바이오틱 푸드에다가 그 여러분들의 재정을 투자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산균이 있는 음식도 있고요. 유산균의 증식을 도와주는 음식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녹황색 채소는 유산균도 있고 그 유산균도 그 채소에 묻어 있고 그리고 그 유산균을 먹여 살리는 유산균의 음식도 들어 있습니다. 유산균을 먹여 살리는 음식이 뭘까요? 제가 강의 첫 번째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short chain fatty acid, 짧은 사슬 지방산, 그것을 여러분들이 섭취하시게 되면 그 짧은 사슬 지방산이 있는 음식을 섭취하시게 되면 우리 몸속에 있는 좋은 그 유익균들이 잘 활성화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대표적인 것 사과 있고요, 아보카도 있고, 치아씨드가 있고, 그 다음에 애플 사이더 비니거와 같은 것이 있고, 그리고 리피 그린이라고 되어 있는데 잎새가 많은 채소들, 녹황색 채소들, 그 다음 플렉시드, 아마씨 이러한 것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던 그 무지갯빛 색깔을 띠는 채소와 과일들인데 이러한 그 무지갯빛 색깔을 띠는 음식들이 바로 유익균의 그 숫자를 증식시키고 유익균의 균형을 잘 이루는 음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발효된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 발효된 음식이 이미 발효됐다는 그 자체가 박테리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오이지 발효된 음식입니다. 요구르트 그렇습니다. 김치 그리고 독일의 sauerkraut, 쟤는 이제 무지라고 했는데 우리 한국 분도 무지를 만들죠. 그리고 비트지, 비트를 발효시킨 음식도 있고요. 사과 식초. 대표적으로 이 6가지가 프리바이오틱이라는 그 음식도 되고요. 박테리아를 유산균을 먹여 살리는 음식도 되고 프로바이오틱이라는 그 박테리아가 들어있는 음식도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굉장히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전 세계적인 유익균을 우리에게 보급하는 음식 중에서 가장 훌륭한 것이 김치로 꼽혔죠. 그런데 이제 같은 김치라고 하더라도 같은 발효된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소금의 양이 지나치게 많으면 그 소금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금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소금이 지나치게 많이 섭취가 되면 우리의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유익균의 균형을 이루려고 하는데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는 소금이 지나치게 많이 함유되어 있다면 그러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국제보건기구에서 추천하는 하루에 여러분들이 섭취할 수 있는 소금의 양이 약 5g 정도 됩니다. 5g 하면은 나트륨, 그 염분, 짠맛을 주는 그 나트륨의 양은 2g이 되는데 2000mg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된장찌개를 드셨다 했을 경우에 2000mg, 2g을 초과하는 나트륨을 섭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된장찌개 자체는 무엇이 들어있어요? 유산균이 들어있는 그 된장 발효 음식을 드시게 되는데 한쪽에서는 발효 음식을 섭취하기 때문에 몸에 좋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기능도 있지만 또 반대로는 그 된장의 또 혹은 고추장의 그 염도 때문에 염분 때문에 면역력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짜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발효 음식을 드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장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그 제가 늘 말씀드리는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의 그 음식을 즐겨 드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유산균도 섭취하게 되고 유산균을 먹여 살리는 프리바이오틱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 유산균을 먹여 살리는 영양분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짧은 사슬 지방산이죠. short chain fatty acid라는 것인데 이러한 그 음식들을 섭취했을 때 우리의 몸의 소화기관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전체가 건강해진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의 뇌가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뇌 사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소화기관의 그 점막의 사진이 있는데요. 뇌와 소화기관의 점막이 유산균을 통해서 아주 밀접한 대화를 하고 있다 하는 것. 여러분 이걸 보시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박테리아하고 대화할 수 있는 두뇌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의식 속에서 박테리아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또 두뇌가 박테리아하고 대화를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소화기관이라는 소우주가 그 생태계를 이루고 그리고 우리의 몸의 건강을 항상 지키려고 노력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만들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로 가능할까요? 수억 년의 시간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그 뇌와 장의 대화 그리고 식이섬유질을 통해서 유산균이 우리의 몸의 건강을 도모한다는 것 정말 그냥 이거를 먹으면 내 몸에 좋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기하다. 뭔가 이 모든 것을 디자인하신 창조주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대목입니다. 짧은 사슬 지방산 어떠한 역할을 할까요? 이 짧은 사슬 지방산은 박테리아를 먹여 살리는데 또 이 박테리아들, 유익균들은 또 이 짧은 사슬 지방산을 또 분비하면서 대표적으로 식욕을 제어하고 식욕이 일반적으로 이제 증가하는 경우에는 억제하고 또 부족한 경우에는 증가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역할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식욕이 제대로 조절이 되지 않고 있다 할 때 그냥 인위적으로 식욕을 증가시키는 약을 처방을 받는 것보다 그러면 내가 약 차원에서 그 짧은 사슬 지방산을 섭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을 뭐 약으로 먹는 그 지방산이 아니라 음식을 통해서 음식 자체가 약이 되도록 한번 섭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지갯빛 그 색깔의 음식들을 실제적으로 약으로 한번 섭취해 보시면 우리 몸속에 그 박테리아의 균형이 다시 재정립이 되고 또 유익균의 숫자가 많아질수록 우리의 몸이 건강해진다는 것이 이제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스스로 자가 진단도 해보시고 한번 처방을 하시고 그리고 한 일주일, 이주일, 한 달 정도 한번 실험을 하셔서 실제적으로 건강이 좋아지는가 한번 체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유익균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면 세로토닌을 분비하는데 세로토닌이 무슨 호르몬입니까? 일반적으로 뇌 속에서 분비가 되는 것인데 뇌 속에서 분비가 되면서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우울증을 예방해 주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두뇌 전달 물질인데요. 무엇이 또 그것을 분비한다고요? 우리 몸속에 있는 박테리아가 유익균이 항우울제를 분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먹는 것이 그냥 하루하루 살기 위해서 먹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서 어떻게 먹느냐가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정신 건강이 좋으면 좋을수록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반적으로 어떠한 음식이 당깁니까? 유익균을 먹여 살리는 짧은 사슬 지방산이 들어있는 무지갯빛 채소가 당깁니까? 아니면은 아주 그냥 잘 튀긴 감자, 프렌치 프라이스나 그 다음에 햄버거 같은 음식이 잘 당깁니까? 피자 같은 음식이 더 당깁니까? 아니면은 아주 매운 고추장에다가 비빈 그 비빔밥이 생각나십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우리 몸에게 이로운 채소가 당기는 것보다는 해로운 음식이 당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이 들 때마다 또 그러한 체험을 하실 때마다 여전히 우리가 새로워져야 될 부분이 많구나. 아직까지도 우리는 굉장히 많이 그 성향 자체가 스스로를 파괴하는 성향을 가지고 지금 인생을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살면은 그냥 스트레스 받을 때 그냥 스트레스 해소하느라고 먹고 싶은 거 먹게 되는데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우리가 내가 다음에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이렇게 나에게 유익한 음식을 먹어야 되겠다 하는 준비를 할 수 있게 하는데요. 그 준비를 할 때 복잡하면은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 받을 때 이런 음식을 먹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미리 정해 놓는데 그것이 바로 오트밀하고 베리 종류입니다. 이것은 전혀 요리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오트밀이 이미 이제 가루로 되어 있는 분말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그냥 뜨거운 물만 부으면은
죽이 되는 오트밀 죽을 여러분들이 구입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트밀 죽을 구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블루베리나 뭐 레즈베리나 뭐 블랙베리 다양한 그 베리 종류들을 얹어서 드시게 되면 특별히 이제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 아주 기름진 음식이나 또 좋지 않은 음식이 당기잖아요. 근데 사실은 스트레스 받을 때 제일 먼저 허기지거나 또 뭔가 뭐를 먹고 싶은 그러한 느낌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건강한 것을 드시게 되면 일단은 우리 장이 편안해지고 장이 편안해지면서 유익균의 그 균형이 잘 이루어지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진다 하는 것을 이제 미리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런 강의를 해도 여러분들이 대책을 세우고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옛날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거의 이제 20, 30년 동안 체험을 하게 됐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그 유익균을 활성화시키는 음식으로서 오트밀과 그다음에 베리 종류, 그다음에 이거와 함께 드실 수 있는 그 채소 종류를 미리 준비를 해 놓으셨다가 사실 허기졌을 때는 뭐든지 맛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지 않은 음식을 쫓아가는 것보다 이 음식을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사과나 베리나 포도나 양파나 녹차와 같은 그 다양한 음식들로 연구된 그 논문을 잠깐 소개를 드리는데요. 이러한 그 논문에 언급된 그 건강 음식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빨주노초 파남 보면 같은 현상을 일으키는데요. 우리 몸속에 특별히 이제 중요한 두뇌, 신경계, 그리고 관절, 그리고 자가 면역증의 경우에는 이제 염증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염증을 감소시키는 그러한 현상이 박테리아의 구성에 따라서 좌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익균이 많이 활성화가 되면, 유익균이 충분히 활성화가 되면 우리 몸속에 염증을 감소시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정신 건강에 있어서 마오라는 효소를 감소시키는데, 이 마오라는 효소는 우리 몸속에 도파민,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또 의미를 주고 쾌감을 주는 그 도파민을 감소하게 하는 그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 효소인데요. 그 효소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조금 더 도파민 수치를 유지할 수 있고 또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음식들이 바로 그 유익균을 먹여 살리는 무지갯빛 음식입니다. 조금 말이 복잡한가요? 결국은 무지갯빛 음식을 드시면 유익균이 활성화돼서 행복 호르몬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으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도파민도 그렇고 세로토닌도 그렇고 노르아드레날린, 그 뇌 속에서 집중력을 허락하는 노르아드레날린. 그래서 제가 몰입에서 언급했던 모든 그 호르몬들이 어떠한 유익균을 섭취했느냐에 따라서 그 행복 호르몬이 감소가 될 수 있고 증가될 수 있다 하는 것, 굉장히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제가 항상 접할 수 있는 그 유익균을 먹여 살리는 음식 항상 준비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하실지 한번 미리 한번 염두에 두셨다가 손쉽게 그 섭취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강의에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섬유질을 섭취한 후에 빨주노초 파남보의 그 무지갯빛깔의 음식, 그 음식을 통해서 그 섬유질을 섭취하면은 짧은 사슬 지방산, short chain fatty acid를 섭취하게 되는데 하루 만에 유산균의 구성이 변화될 수 있다 하는 그 논문이 발표가 돼서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그래서 하루만 지나도 좋지 않은 유산균이 많았다가도 좋은 유산균으로 바뀌는데 여기 보면 퍼센티지가 좋지 않은 유산균의 퍼센티지가 12%까지 됐다가도 3%로 감소되고 3%가 됐던 것은 0.3%로 감소가 되면서 현저하게 좋은 유산균을 더 많이 증가시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루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 생리학적인 현상을 보면서 생각나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래서 날로 새로운 것이 정신적인 또 신앙적인 그러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화기관의 유산균의 구성도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익균의 그 생리학을 살펴보면 성경 말씀에 나온 이 그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이 정신적인 또 영적인 신앙적인 부분이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따로 식생활 따로가 아니라 우리의 식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배할 수 있는 그 기전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은 소화기관의 그 기능을 생각하면서 특히 음식의 흡수와 배설을 생각하면서 구속생리학을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게는 큰 깨달음이었는데요. 여러분들과 제가 늘 체험하는 것이지만 이것을 영적으로 이해하면 굉장히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제가 깨달은 것은 음식은 흡수가 되고 배설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것인데요. 구속의 법칙과 동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흡수되는 것과 배설될 것이 이미 그 생리학적인 법칙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구속의 법칙은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의 법칙에 따라서 구원받을 자, 또 구원받지 못할 자가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구별되는 그 부분이 소화기관에 있어서는 그 울타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울타리가 바로 점막인데요. 그 소화기관의 그 장의 점막을 보면 버리는 것과 취할 것을 정리하는, 그 구별하는 것이 바로 그 점막세포가 하는 일인데요. 그 점막세포가 통과시키면은 몸속으로 들어갈 수 있고 통과시키지 않으면은 대변으로 배설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대변과 소변의 차이가 무엇인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하죠. 어떤 분은 뭐 우스갯소리로 대변은 건더기고 소변은 국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이제 깊이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소화기관의 그 통로는 속입니까? 아니면은 바깥입니까? 그 통로 자체는 몸을 생각했을 때 일단 입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속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지만 소화기관 그 입에서부터 항문에 이르기까지 그 통로는 사실은 바깥이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몸속의 기관에 아직 들어가기 전이니까. 그래서 그 바깥인데 이제 통하는 그 통로인데 통로에서 어떠한 그 현상이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그 음식물이 흡수가 될 수도 있고 버려질 수가 있는데 대변인 경우에는 그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쫓겨나는 것이 대변이고요. 소변은 들어갔는 줄 알았는데 쫓겨나는 것입니다. 혈액 속에 돌아다니면서 몸의 일부가 되고 영양분이 되는 줄 알았는데 콩팥을 통해서 쫓겨나는 것이 바로 소변인데 이 소변의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이 내가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분도 전파한 후에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어떠한 모습이 될까봐 두려워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소변의 모습이 될까봐 두려워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몸속으로 들어왔다고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생리학적으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우리가 접하는 일상생활 그리고 이러한 그 건강 법칙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영적인 원칙들을 깨달을 수 있다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풍요롭고 우리의 생활 습관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깨달을 때마다 굉장히 신앙생활이 행복한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은 다음과 같은 모습을 하는데요. 그 사도 바울이 굉장히 생리학적인 그 예를 들었잖아요. 그리스도는 머리고 교회는 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도새서 1장 17절과 18절에 보면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몸인 교회 신앙 공동체의 머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두뇌의 그 기능을 잘 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배운 그 생리학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머리가 일방적으로 몸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소화기관의 상태에 따라서 유익균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그 정신 그 세계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할 때 현실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를 운전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선택을 했더라도 우리의 생활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운전하지 못하게 예수님께서 운전하시는 것을 방해하는 그러한 생활 습관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러한 단순한 그 소화기관의 생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는 그러한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가 그리스도께서 운전을 하느냐 아니면 사단이 우리를 운전하느냐가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쪼록 예수께서 그 머리로서 몸인 우리 교회 공동체를 운전하실 수 있도록 허락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기별 속이 전하라 영광의 그날이 오나 전하를 우리 몸속에 소우주를 창조하시고 신묘막측한 질서의 법칙으로 모든 것을 운영하시는 주님, 마음과 몸의 대화를 통해 주님과의 교통을 더욱 깊이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의 각 기관들이 잠시라도 소통이 없으면 살기 힘들거나 살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깨달음으로 인해 주님과도 순간순간 친밀한 교통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